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맞춰 연준도 사상 최초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금리를 팍팍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4.5%까지 올랐는데요. 미 연준은 내년에 5.25%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달리니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 위로 올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생활이 힘드니 한국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스마트폰, TV 같은 내구재를 잘 사지 않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수출도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니 한때 많은 사람들의 주요 자산 증식 수단이었던 부동산 역시 다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폭풍처럼 달려왔었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꺾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반토막이 난 아파트가 몇몇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나온 한국의 주택가격지수는 반토막이 나진 않았지만 이것은 전체 평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 분위기에서는 일부 지역, 일부 단지에 한해서 충분히 반토막이 난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토막이 난 두 곳의 아파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폭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지도인데요. 지난 몇 년간 GTX 호재로 인해서 파주 운정, 송도, 동탄, 인덕원 등 많은 지역의 아파트가 올랐었죠.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화성, 동탄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탄의 아파트 가격은 동탄역 주변 아파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탄역에 롯데캐슬이 생기면서 새로운 대장이 되었지만 기존 대장 아파트인 우포환, 우남, 포스코, 한화는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모 박스 친 삼총사가 바로 우포환입니다. 동투 대로변에 가서 우포환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유명하다, 대장이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은 우포환 중에서 우남 퍼스트빌을 보겠습니다. 우남 퍼스트빌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로서 2015년식입니다. 나름 대단지에 어느 정도 준신축 아파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격을 보겠습니다. 25평 기준으로 보면 21년도에 10억 5천 최고가를 찍고 쭉 흐르다가 최근에 5.2억까지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50% 이상 빠졌는데요. 그리고 해당 거래는 증여로 의심될 수 있는 직거래는 아니고 부동산을 통한 중개거래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거래 한 건만 있으면 사연이 있다, 일시적이다 이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5억 2천 거래 이후에 5억 9천, 6억 2천 거래도 각각 한 건씩 발생하면서 실제로 시세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7억 이상에서 4-5건 거래가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이 지역 아파트가 바닥을 다졌다 이런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5평 최저가 매물을 보면 매매가 기준으로는 7억 5천, 전세가 기준으로는 2억 8천이 나와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하실 분들은 갭이 5억 가까이 나는데요. 5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동탄에 들어오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동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세가가 싼 편이죠. 원래부터 동투가 좀 싼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전세가가 더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 이야기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 턱 밑에 위치하고 있는 인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덕원역은 한때 GTX가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테마주처럼 그 주변 아파트가 급등했었는데요. 인덕원역 주변으로 동편마을, 숲속마을 같은 쾌적한 아파트도 있지만 시세를 주도하는 아파트는 아래쪽 2번 출구 쪽에 있는 3개의 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인덕원역은 행정구역상 안양에 속해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장 신축 아파트인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는 의왕시에 속해 있습니다. 인덕원역 주변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까이에 있는 푸르지오 엘센트로가 인덕원 호재에 이끌려 한때 33평 기준으로 15억이 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임장도 몇 번 다녀왔었는데 인덕원 역과는 꽤 거리가 됩니다. 이곳은 1700세대의 대단지이기 때문에 끝동 같은 경우에는 역까지 도보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파트를 설명드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아파트는 이 셋 중에서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2000세대 가까운 대형 아파트이고요. 2001년식 아파트입니다.
나름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덕원역 GTX가 나왔을 때 32평 기준으로 12억 4천 신고가를 찍고 쭉 흐르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4억 2천까지 떨어졌는데요. 50%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직거래로 잡히는 상태라 아마도 증여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6억 7천, 6억 9천의 실거래가 각각 한 건씩 뜨면서 이 아파트는 4억까진 아니지만 6억대까진 떨어졌구나, 반토막이 났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아파트 최저가 매물을 보겠습니다. 매매가 기준으로는 6억 8,500이 최저가 매물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1층 매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간층 매물을 보면 7억 3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3억 9천 수준인데요. 갭이 3억 4천 정도 나죠? 여전히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표적인 폭락지역 두 곳을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지니 한국은행도 많이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지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싼 가격에 사서 좋겠지만 만약에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자도 올라서 힘든데 집값도 떨어져 버리면 소비를 더더욱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내수가 위축되고 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제가 더더욱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자산 보고서는 여러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대출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위험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가계부채 비율 증가 폭이 확 줄었습니다. 2022년 4분기에는 1.4% 증가하면서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총 금액을 봐도 1,800조 원 수준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대출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막대기로 표시된 게 주택담보대출이고요. 회색으로 표시된 게 신용대출입니다. 주담대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자를 내면서 꾸준히 버티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틈타 새롭게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신용대출은 세계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급하게 끌어다 쓴 신용대출은 빨리빨리 갚아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너무 높아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차트가 하나 있죠. 개인들의 부채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기업들이 문제입니다. PF 대출이니 회사채 문제가 터지면서 기업들이 돈 빌릴 곳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기업 규모별로 기업 대출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대기업은 생각보다 대출이 많진 않지만 중소기업, 중소법인,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들이 돈을 끌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러한 수요보다는 정말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석유화학, 전기전자, 건설업의 기업 대출 증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최근에 많이 힘든 상황이죠. 이분들도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상황이 이상하죠? 개인 대출이 진정되니 기업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한 번은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가격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는 급락하는 중입니다. 그나마 월세 가격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굳이 전세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월세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 전세 가격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나마 월세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월세 가격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현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전세 가격 상승 지역, 하락 지역을 체크해 봤는데요. 2022년 10월 기준으로 상승 지역은 11군데, 하락 지역은 165군데입니다. 그냥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겠죠. 전월세 거래 중에서 전세 비중이 2022년에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천천히 전세 비율이 떨어지다가 2022년도 들어서 8.3%나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고금리의 부담을 느끼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갭 투자를 막으면서 묻지마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빠르게 떨어질 경우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21년 9월 달에 피크를 쳤는데요. 이때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7억 끼고 내가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 돈 3억만 들이고 10억짜리 집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매매 가격 역시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집값도 반토막이 나서 짜증나는데 전세 가격이 3억 5천 떨어진 상황에서 세입자가 나 계약 만료됐으니까 나갈 테니까 내 돈 7억 원 돌려줘,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3억 5천은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부족한 3억 5천을 마련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전세 가격 하락 시나리오별로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을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전체 전세 임대 가구 중 약 80%가 전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집주인은 자기의 돈 혹은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전세금을 조달해야 되는데요. 전세 가격 하락폭에 따른 이러한 부담을 체크해봤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0%, 20%, 30%, 40%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집주인이 어떠한 부담을 느끼는지 체크해봤고,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부족한 전세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이것을 정리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번은 부족한 전세 자금을 집주인의 다른 금융 자산으로 내줄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전세금을 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나의 저축 예금을 해지해서 내준다,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이겠죠. 그리고 2번은 부족한 전세 자금을 집주인의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약간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내줄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까지는 괜찮아요. 세입자가 전세가가 떨어졌으니 떨어진 금액만큼 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3번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졌을 때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이 돈을 돌려줄 수 없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황색 막대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만약에 전세 가격이 40%나 떨어지면 집주인의 11%는 그냥 망한다는 것입니다. 배째라 배째 들어눕는 것이죠. 이런 가구들이 늘어나면 개개인별 소비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즘 부동산을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역전세 대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전세가 상승 지역, 하락 지역 차트인데요. 2020년도 21년도에 전세가가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 정도 계약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22년, 23년에 전세 대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집주인이 급매로 부동산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추이를 봤을 때 이러한 급매는 23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역전세 대란을 노리고 저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부동산이 더 떨어진다? 이대로 유지된다? 아니면 V자 반등한다?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